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퓨전 360 에반젤리스트 다니엘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퓨전 360에 제너티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능형 설계 자동화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토데스크 제너티브 디자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의 경우는 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에 보면 아래편에 보면 이렇게 채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드는 부분, 그리고 Q&A를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컴퓨터에서 접속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채팅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게스트를 제가 초대를 했어요. 첫 번째로 토니. 저는 SCK의 이승열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조 분야에서 설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제이미. 안녕하세요. 제이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델캠에서 오토데스크 랩랩이라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양한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토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제이미는 아무래도 3D 프린터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공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가공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제너티브 디자인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한테 디자이너로서 이 제너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너티브 디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제너티브 디자인도 CAD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CA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CAD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CAD를 처음 접한 게 1999년이었을 거예요. 세기말. 그때 이제 오토캐드 R13하고 R14를 이제 처음 접해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의 거의 영혼의 동반자로 같이 쓰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이미는 어떤가요? 저한테 CAD는 항상 뭔가를 가장 시작한 첫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프린팅을 하더라도 CAD 파일이 필요하고 저한테 항상 시작점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CAD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손으로 CAD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손으로 그 드래프트 위에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잘 해보려고 제도 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해서 땄어요. 손으로 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격증이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캐드라는 게 또 나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들도 많이 바뀌고 클라우드로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아니면 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들을 어떻게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오토데스크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너티브 디자인이라는 기술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한 35년 넘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D 쪽에서 더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단순히 제품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직업들을 함께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생산 방법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제조업의 혁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런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하드웨어가 나타나면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과거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죠. 저도 제품을 눈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런 기술이 나한테 진짜로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와 진짜 대단한 기술을 이용했다 라는 제품이 더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또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담은 제품들이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제품을 연결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미가 최근에 3D 프린팅을 하면서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죠. 최근에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제조법이 좀 발달됨에 따라서 기존 제조법으로는 구현 불가능했던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레티스라는 디자인인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언더아머라는 신발사에서 저 중창, 미드솔이라는 아래 부분에 레티스 격자 패턴을 넣은 사례이고요.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충격력도 흡수하고 조금 더 가볍게 경량화를 시킨 사례입니다. 지금 보이신 이 화면은 이제 저번 달에 새로 런칭된 뉴발란스에서 폼랩스라는 3D 프린터 회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온 디자인인데요. 저 패턴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중간에 레티스 패턴을 넣은 사례예요. 아마 제가 보이는 웹이나 하면 저 신발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나 주시면. 네? 무슨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신발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레티스 패턴은 조금 의료 쪽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구조는 트라베큘러라는 레티스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이제 사람 뼈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데 쓰였을 때 생체 적합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 뭔지 아실까요? 뭘까요? 깁스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깁스인데요. 예전에는 깁스가 그냥 이렇게 붕대 말려있는 섞어뜨는 형식으로 근데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레티스 격자 패턴을 넣어서 조금 통풍이 잘 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조법이 발달됨에 따라서 저렇게 복잡한 3차원 레티스도 구현이 가능한 게 좀 신기한? 근데 저게 보니까 우리 그 낙서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낙서를 못 하겠네. 네, 낙서요? 낙서를 이런 라티스 구조로 만든 거죠. 낙서도 공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레티스를 이야기했는데 레티스도 이런 다양한 목적에 맞게 다양한 이제 레티스가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레티스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유용한 수단이겠죠.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라티스 크기가 달라지고 레티스의 뭐 촘촘함이 좀 달라지는 그런 다양한 결과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짧은 시간 안에 무수히 탐색하기 위해서 이 오토데스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짧은 시간에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일단은 제너티브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우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상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최적화 설계,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고 그리고 제조 방법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토데스크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방식, 재질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뭐 수백,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해석을 해서 AI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디자인된 데이터의 내부 격자까지 그 레티스 구조로 완성을 시키면 이제 완벽한 경량화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기존에 이런 레티스 구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 툴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런 레티스 구조도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들도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앞에 그릴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남과 다른 디자인을 넣을지 이때 패턴을 많이 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넣어놨고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도 이 제너티브 디자인, 퓨전 36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차세대 제너티브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궁금한 사항은
항상 Q&A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항상 도구를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제이미 오늘 점심 때 뭐 드셨나요? 스테이크 먹었는데요. 아까 나랑 같이 샌드위치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저 스테이크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을 때 혹시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나이프와 포크가 꼭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학습들을 다양한 조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양한 조건에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필요한데 이때 많은 분석을 통해서 해석이 필요하고 이 해석을 하는 과정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항상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죠. 제조에서도 이 시간이 가장 시간이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시간이 많이 딜레이드 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엔지니어링 지식이 정말 전문적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문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경량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아마 제이미가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쵸? 설계된 거를 가끔 받아보면 저는 3D 프린터 다루잖아요. 이건 출력 불가능한 설계인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설계를 해달라고 보내야 되는 요청을 거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고 이게 다 손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아마 이런 고민들 때문에 디자이너, 그다음에 엔지니어, 제조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제가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하고 토니한테 제 디자인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야, 이런 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이 안에 뭐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뭐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알아서 이제 고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니가 제이미한테 보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제조하지? 이런 생각부터 또 제가 뭐 이렇게 출력하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설계단에서 그걸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가장 네. 좋죠. 근데 뭐 저는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끼리 협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도 다 이제 비용으로 아마 될 겁니다. 이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그 결과물이 어떻게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고려되었다라고 하면 그 팀은 정말 우수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드는 게 계속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GE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GE에서는 이 제트 엔진 브레이킷에 들어가는 이 하나의 부품을 가지고 이 안에 팀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인력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챌린지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패드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올렸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된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 GE한테 제공을 했었죠. GE에서는 이런 엔진 브레이킷을 만들 때 걸리는 제약 조건들을 로드라든지 부속 조건을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그냥 하나의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흥미롭게도 재료 그리고 공정 그리고 설계 변수에 따라서
그 설계 요소를 충족하는 수백 개의 디자인이 나왔고, 이 디자인을 제조 비용에 따른 품질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정말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죠. 이 그래프를 하나의 팀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가 미리 사전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의 디자인을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토데스크의 제너티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디자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탐색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 이상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목적은 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성능을 적절한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마켓에 악류적인 성능으로 나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랬을 때 제너티브 디자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넣어서 다양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한 결과물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이 다양한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수많은 반복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간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 친구. 네, 친구라고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설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클라우딩 컴퓨팅을 이용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이 제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적층 가공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때 저희 랩헵이랑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이 가공 방법들을 저희가 넣어놨죠.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적층 제조 방식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었고, 이제는 결사 가공, 그래서 CNC를 이용한 다양한 밀링 공법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물을 이용한 다이 캐스팅으로 나올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드는 알고리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3D로 프로파일을 그냥 바로 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5층 밀링으로 충분히 가공성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원 이제 데이터들마다 좀 특징을 살펴보면 2차원 CAD로 작성된 데이터는 사실 문서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뭐 손으로 그린 것과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석이나 뭐 시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해야 되고 또 이제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3차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보가 이제 모델링을 저희가 하면 그 안에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이나 시각화 이걸 또 이제 가공을 위해서 캠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데이터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차원 설계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설계가 무수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되게 많은 이제 소위 노가다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한다면 이제 AI가 다양한 이제 최적화 디자인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그냥 단순히 뭐 멋있게 나오거나 뭐 희한하게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 다 가공 방법을 고려해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제조 현장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축약을 해보면 2D 때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많이 썼다 그러면 3D로 넘으면서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근데 제너티브 디자인은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다양한 디자인을 탐색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설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랬을 때 제너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더 많은 디자인을 미리 예측하고 그거를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너티브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티브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모델을 디파인을 해요. 이 해석에서 필요한 설계 변수들을 입력을 하고 내가 꼭 필요한
모델링만 남겨놓고 모델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최종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안전계수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무게로 떨어뜨리고 싶은지를 스티프니스로 같이 값을 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가공 방법을 꼭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가공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만약에 로컬로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무수한 인터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익스플로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매스 아니면 가격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거는 제조법으로 딱 선택하면 하나의 제조법에 여러 형상들이 나오고 또 소재에 관련돼서 또 잘 분류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되게 탐색하기 쉬웠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탐색을 통해서 기존에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또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제로 준비한 거는 전기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LS210이라는 바이크를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기 바이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2014년부터 만들었는데 오토데스크와 함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경량화를 시켜보자 라는 취지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이 디파인 과정에서 이 변경하고 싶은 부품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품을 내가 경량화시키고 싶었냐면 바퀴와 이 엔진과 모든 부분을 연결시키는 스윙암, 이 스윙암 부분을 경량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보통 엔지니어 분이랑 가공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경량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실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한번 돌려볼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해서 어디가 이제 하중을 덜 받는지 그 부분을 또 깎아내고 또 해석하고 또 추가하고 또 이 반복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속을 비워내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능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제네티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네티브 디자인에서 디파인 할 때는 딱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의하는 지오메트리를 프리저브 지오메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퓨전 360에서 프리저브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진이랑 연결하는 이 앞쪽 부분, 그리고 바퀴랑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시트랑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지오메트리는 딱 세 부분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부위가 되겠네요. 정밀 가공이고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는 직접 부품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가공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은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을 정의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부품을 그냥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퀴 부분은 바퀴가 돌아가야 되니까 바퀴 부분을 회피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피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은 너트가 연결된다든지 볼팅으로 계속 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제 해석, 그러니까 내가 형상을 만들 때 침범하지 말라고 입력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부품이 움직이면서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거는 하중 및 구속 조건을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아마 해석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하중과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중이라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바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지면과 바퀴가 이제 반대 힘이 있으니까 그 연결되는 체결 부위에 힘이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 힘을 이 컴퓨터 상에서 가상으로 입력해 주는 것을 하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파인에서 마지막 부분, 제조 조건과 소재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네티브 디자인도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타겟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타겟을 설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스를 어느 범위까지 도달할 건지를 타겟 범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어떤 제조 방식으로 만들지를 미리 사전에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딱 제조법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제조법 내에서 필요한 설정 값들을 정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적층 같은 경우에는 적층될 수 있는 최소 두께나 또는 적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각도라든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네, 최근에 들어온 밀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엔드밀에 최소 직경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절삭을 할 때도 그 엔드밀 이상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죠. 소재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소재를 딱 써야지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은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다양한 소재들을 검증을 해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면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소재를 선택하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하면 다양한 소재에 맞는 해석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톤이랑 처음에 제너티브 디자인 시작할 때는 네. 적층 방법밖에 없었죠. 처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받아보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가공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당시 2개밖에 없었어요. 가공 방법이 없는 형태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방식 2가지밖에 없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조 그러니까 적층 제조 쪽은 이제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층 제조 그러니까 금속 3D 프린팅을 못하는 회사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지금은 가공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 그 CNC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3축, 5축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축 커팅, 그 다음에 다이 캐스팅까지 이렇게 사용자 니즈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가공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만드는 제조 비용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결과물들은 이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 차트를 이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결과물 값을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를 하면 더 많은 디자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결과물들이 많은 해석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비교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GE 사례도 이런 제조 비용을 고려하고 성능을 아마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내가 이번에 단순히 하나만 만들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제조 비용이 높고 성능도 높은 걸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만들겠다, 100개, 1000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제조 비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솔루션에서 이 최종 결과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익스플로우, 이 플로 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솔루션에서 최종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 퓨전 360 차트를 옆을 보면 이 매스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값만 보고 최종적으로 또 데이터를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또 퓨전 360 제너티브 디자인이 학습을 해서 또 더 좋은 결과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이 스윙암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D 프린팅 적층 방식을 선택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고 그때 이 큰 바디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할 때 다이캐스팅 방법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에다가 틀을 만들고 안에 이제 물체를 만들고 얘 틀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이 샌드 프린터가 나오면서 아예 틀만 샌드 프린터로 만드는 이런 가공 방법이 나왔어요. 이 틀을 만들 때 만든 결과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금속을 용융을 시켜서 그 틀에다가 부으면 주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주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부분은 옆에 있는 제이미가 필요하겠죠. 항상 마무리는 절삭으로. 맞습니다. 마무리는 절삭으로. 공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직접 원래 기존의 제품에 연결을 시켜서 만들었었고 이거를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파트를 보면 에어리언 파트라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저 제품은 도대체 누가 쓸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결과물을 보면 이 단단한 강성은 더 높아지고 우리가 필요했던 중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훨씬 더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네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퓨전 360을 직접 틀어서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저희 엔지니어인 토니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실제 이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브라켓 원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네네.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네, 튼튼해 보입니다. 이게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사실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게 부서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은 디자인이 생성이 돼야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트를 별도로 이제 그려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제가 그 처음부터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터디에서 세팅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해상도라고 하거든요. 제너레이티브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될 데이터를 얼마나 해상도를 높일지. 네. 그래서 이 파인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깝게 하면 할수록 정밀하게 나오지만 네. 시간이 많이 더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할 때 메쉬의 숫자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파인 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가급적 오른쪽이면 좋겠지만 급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네. 네, 이제 적절하게 중간 이제 정도? 네. 그래도 조금 오른쪽? 네. 그리고 이제 에디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필요 없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해석을 진행할 때 이제 부품을 단순화시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해석에 필요 없는 부품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네. 이미 에디트 모델에서 네. 딱 필요한 부분만 남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런 이제 부품들, 사실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지금 다른 부품하고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트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볼트가 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그 모델링 작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에디트 모델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프리저브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obstacle 지오메트리.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프리저브 지오메트리는 무조건 꼭 있어야 될 부분을 지정을 네네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먼저 다니엘 스윙하면서 네. 했던 다니엘- 바퀴랑 연결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부분들 네. 체결 부분 그리고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실제 음. 샤프트가 조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프리저브 지오메트리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간섭이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동작에 의해서 여기 부분은 생성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obstacle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스타팅 쉐이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생성될 그 지점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스타팅 쉐입을 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살을 깎아 나가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네네.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이 위에 있는 프리저브와 obstacle은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고정 구속 조건을 이제 어딘가 지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고정을 이제 어딘가는 시켜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얘가 이제 날아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하중이 걸리는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총 4가지를 타입을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힘, 그 다음에 압력, 모멘트, 베어링 로드 네. 이렇게 각각 이제 맞는 하중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목표를 지정을 합니다. 네. 이제 목표가 어떤 건지. 그래서 2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최소 매스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스티프니스 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강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2가지 타입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전율은 어디까지 맞출 건지. 좀 더 이게 뭐 사람이 직접 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전율을 좀 더 높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지정을 하고 이제 가공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가공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정말 혁신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네네. 부분이에요. 맨 처음 이제 unrestricted는 그 가공 방식을 지정을 하지 않는 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자유도가 높게 네.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데이터가.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방식. 이게 이제 적층 제조 방식이 되겠고, 여기에 오버행 앵글과 두께를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밀링을 체크를 하시면, 제가 이거 기능을 처음 보고, 와, 이제 됐다. 네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3축 밀링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5축. 5축, 네. 2.5축, 그냥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축에는 X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클램핑으로 밑에 잡아서 가공을 하고 또 뒤집어서 가공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2차원 커팅으로 할 건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다이 캐스팅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체크하셔서 한 번에 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공 방법에 따라서 모양들이 달라질 거니까 네. 더 많은 디자인 탐색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교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정말 좋은 이제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질을 지정을 하게 되죠. 이제 재질을 이제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 360에서 굉장히 다양한 재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이제 방식의 재질,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네. 그 머티리얼 재질들, 그리고 이제 비선형 재질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재질을 드래그 인 드랍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재질을 전부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층을 할 때도 분말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다르잖아요. 네, 분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이제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른데 그 분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말이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넷팹에서도 그 분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소재 값들을 다 입력해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새로운 소재도 입력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 물성치를 가지고 계시면은 다 추가해서 그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질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AI가 쫙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이제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트를 누르는 순간 이제 해석이 시작이 되고 그게 끝나면 이 익스플로우 과정에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형태가 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공 방식의 차이, 재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 방식 자체를 어댑티브랑 그다음에 2.5축 밀링을 제가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어댑티브만 남겨놓고 보면 뭐 어댑티브가 가능한 형상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상태를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방향으로 쌓았을 때 얘가 오버행 각도가 없는지 네. 이런 것도 같이 나오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아래 줄은 뭐죠? 네. 이 해석이 한 번만 진행된 게 아니라 이 해석 자체가 정말 많은 인터랙션, 그러니까 수많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진행이 돼요. 이 AI가
그러니까 31번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타겟을 지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타겟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원하는 값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못 만들어내겠다 하면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스탑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레스 뷰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네. 컴페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뭐 다른 툴, 뭐 예를 들어서 2.5축 밀링으로 한 결과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결과를 비교한다고 하면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띄워넣고 두 개의 결과 값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을 돌렸을 때 얘 반대쪽도 같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2.5축 밀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최적화된 형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3D 프린터로 한 형상보다는 더 많은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플롯으로 보는 차트 형식으로 보는 게 나옵니다. 이 형태를 내가 매스를 보겠다, 아니면 여기에 세이프티 팩트를 보겠다,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이 플롯을 변형을 해서 확인이 더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면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더 디테일하게 더 확인이 더 가능하죠.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계속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디자인도 그냥 테이블 형태로 봤을 때 이 테이블 형태에서 어떤 값을 내가 먼저 설정을 할지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볼륨 값을 내가 조정을 하면 그 볼륨 값 안에 들어오는 결과물만 해석해서 확인이 더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열어서 다운을 받거나 이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다른 툴들은 이 형상 자체가 STL 형식으로만 나오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퓨전 360에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메쉬로 내보내게 되면 또 메쉬를 또 뭔가 작업을 해서 솔리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퓨전 지금 기본 기능에 바로 솔리드 형태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편집을 바로 하셔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초창기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메쉬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메쉬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이 별도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능이 개선이 돼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바로 편집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편집하는 곳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프리졸브 지오메트리 네.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경량화가 된 부분을 형상을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스토리에서 들어가 있는 T스플라인 바디를 변경을 해서 이 T스플라인 바디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건너뛰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안 데이터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또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퓨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툴들을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퓨전 360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가능하십니다. 퓨전 360에서 제너티브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제너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 됐네요. 네, 쏙쏙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양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오늘 참석을 하신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1시간 동안만 진행한 내용으로는 부족한 게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제너티브 디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 대한 링크 주소는 저희가 채팅창으로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드릴 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례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북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북 안에는 제너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했는지를 좀 많은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티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퓨전 360은 30일 트라이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 안에
제너티브 디자인을 돌릴 때 필요한 크레딧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냐 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웨비나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직접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시면 직접 저희 엔지니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제너티브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옆에서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예제들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그 결과물들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9월 20일 날에 하는 이 오프라인 워크숍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오토데스크는 도와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조금 더 빠르고 더 멋진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이런 제너티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서슴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마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토니가 생각하는 제너티브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 잔다른가요? 좀 막 거창하긴 한데 이게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입력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의 습관, 뭐 사고 방식, 지능 이런 거를 뛰어넘는 AI가 알고리즘으로 이런 이제 디자인 옵션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가는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이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스카우트 하고 싶은 직원 같아요. 이게 저희 넷팻 내에 아니라 퓨전에 들어있잖아요.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알아서 가공성 생각해서 디자인 만들어주고 또 알아서 다이어그램이나 표로 정리 다 해주고 이런 직원이 어디 있나? 제이미는 그런 직원 아닌가요? 네. 저 그냥 안 왔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과장님은 좀 신박한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기존의 이런 작업들은 대기업에서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제너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충분히 스타트업이라든지 소기업에서 새로운 아니면 뛰어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너티브 디자인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너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시고 협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니엘한테 다니엘 내 이런 아이디어 있어 한번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전화 아주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거를 쓰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웨비나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사용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제너티브 디자인이 충분히 소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니, 제이미, 다니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